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탈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는데 보름이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를 시작했는데요. 집중 이 사건, 이수정 경기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탈북자가 도주한 게 지난 1일인데 아직까지 잡히질 않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검거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대전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이제 관리하던 사람인데 지금 치료 감호를 10년을 받고 3년을 징역을 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나주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그 훼손됐다는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름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태준이라는 48살 먹은 사람이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체크무늬 남방의 흰색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오후 산책 시간대에 이제 야산으로 그냥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 CCTV가 여러 대 있었는데도 뭐 대중교통이나 CCTV에 잡히지 않게 네. 야산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검거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18일째 지금 오리무 중인데 네. 지금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공개 수배 전단을 잠깐 네. 보겠습니다. 이름은 유태준 48세 남성이고요. 키 165cm 전후, 몸무게 68kg, 보통 체격입니다. 약간 흰머리에 북한 말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주 당시에는 체크무늬 남방, 환자복 바지에 검정색 등산 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48세 유태준입니다. 나주에 있는 정신과 정신병원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도주한 지 지금 18일째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에 있을지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탈북자인데 특이하게 탈북을 2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이 사람이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2000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입국합니다. 네. 그때 목적이 뭐냐면은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를 데려오겠다. 네.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또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탈북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2004년도에 갑자기 그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 품으로 돌려보내달라. 네. 이렇게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이 사람은 네. 얼마든지 북한을 제집 드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니까 아마 이 사람이 특수부대 출신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더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탈북자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거를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동을 벌인 게 2004년이고요.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 예, 예. 광화문 인근에서. 예. 그리고 나서 살인미수 전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 10월 달에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네. 양육 문제로 좀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복 동생을 칼로 찌르려다가 미수로 끝인 모양이에요. 네. 이 죄로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10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살고 치료감호 10년을 받았고 나서도 네. 조금 아직 그 정신이 그 왔다 갔다 한 모양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으니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채로 병원에서 있다가 네. 탈출한 거죠. 전자발찌를 부수고. 성범죄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살인죄도 전자발찌 아, 부착 그렇군요. 명령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18일째 행방을 알 수 없고 CCTV에도 잡히지 않았고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 없어진 장소가 이제 전남 해안 쪽이다 보니까 뭐 그러한 네. 이제 해로를 따라서 올라갔을 가능성 이런 것도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2004년도에 이 사람이 그 광화문 인근에서 이제 시위를 할 때 주장하던 바가 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심한 사람 같고 그래서 아마도 경찰이 추정컨대 지금 이 아들
이 남한에 있는 아들과 본인의 이제 친모와 그리고는 이복 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그때 살인 미수가 났던 것도 아들을 이제 다시 데리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이복 동생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네. 칼로 찔렀던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변보호에 들어갔군요. 네.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그 경찰의 첫 번째 조치가 뭔가요? 보호관찰소에서 이거 감시하거든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팔찌를 훼손됐다 하면 경찰만 신고하면은 경찰에는 그 현장으로 다녀갑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연구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끊고 도주해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만으로 이 성범죄 재범을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하고 이 사람이 거주를 못하도록 나가는 걸 좀 제한하도록 제한 명령까지 붙이고 또 그 주거지에 경찰관이나 또는 보호관찰관을 좀 인력을 늘려가지고 감시하는 체제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감시하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보호관찰관 1인당 한 100명 정도가 네. 감시 인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관제센터에서 그 점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겠죠. 네.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네. 그 곁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전자감독은 보호관찰관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부가 조치가 취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 회로판에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담당 보호관찰관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뭐 목욕탕을 가거나 하는데도 사실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따라가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외국에도 전자감독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보호관찰관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네. 지금 3,000명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150명의 보호관찰관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니까 1대 20 정도 되는 비율이죠. 그렇군요. 뭐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네.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이 흔히 관리 감독 강화해라, 보호관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또 법무부 입장에서 한없이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전자발찌 찬 사람들이 네. 계속 늘어나고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은 지금 확실히 네. 지금 너무 적고요, 숫자가. 그래요? 네. 그리고 경찰과 공조를 해서 네. 경찰에다 정보를 다 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서울과 이제 대전에 그 전자 회로판만 있고 네. 경찰은 사실은 담당 구역 내에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이제 연락이 예. 와야지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스템. 예, 네. 예. 그러니까 경찰도 감시를 해야 되지만 네. 주민들도 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저는 네.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정도 되면 상습범이거든요. 네. 재범 우려성이 높거든요. 좀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지만은 네. 이 사람이 여기 산다. 라는 거를 좀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아동 성폭행범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공개가 되죠. 공개가 네. 되지만은 네. 그것도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변장을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가지고 주민들끼리도 좀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여경을 같이 근무하던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경찰서 소속 A경이면 그 간부 아닙니까? 파출소 팀장 정도 네.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네. 그 당시에 파출소에 실습을 온 그 20대 그 여자 경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식을 한 후에 네.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모텔로 데려가서 이 50대 경위 A 씨가 성폭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도 이걸 알면서도 제대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난 거죠. 네. 5년이나 이게 왜 이제야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5년이나 됐는데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첫
그 성폭행 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신고하면 이거를 네.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 내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제 경위이다 보니 상사이다 보니 네. 정말 자기가 신고를 했다가는 뭐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신고를 누가 했느냐? 동료 경찰이 했습니다. 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직접 신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파출소의 수습원 여경들은 이 멘토 멘티 6개월간 멘토 멘티가 네. 있습니다. 그럼 여경이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파출소에 여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상사를 지적입니다. 경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수습 과정을 또 평가를 해요.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거를 얘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거를 얘기를 해봤자 파출소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가슴앓이를 한다는 거죠.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동료 경찰관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일선 경찰서장을 하셨으니까요. 예, 예, 예. 성추행도 지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성폭행하고 그걸 알몸 사진을 찍어서 협박까지 했으면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죄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형식적으로 됐다 이거죠. 인터넷 강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파출소가 제일 문제인데요. 파출소에 초임 여경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초임 여경들을 멘토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 여경이 배치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여경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동료 경찰관이나 또는 상사로부터 뭐 같이 순찰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성희롱도 당하고 뭐 성폭행, 성추행을 당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가슴 속에만 앓고 있다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걸 당해도 결국 뭐냐? 나는 안 했다. 지금 이 경찰관도 나는 한 적이 없다. 동의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A 경위도 성폭행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취됐으니까 그 네. 만취 상태에서 동의에 의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경찰의 성범죄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교 전담 경찰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알았으니까 현재부터 만났어요. 원래 초부터 좀 학교를 나가고 뭐 연락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알아오던 A양을 고등학생이 되면서도 친분을 이어갔고 방과 후나 주말에 모텔과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자가 여자애하고 살라고 가져간 게 안 좋아졌습니다. 7년까지 달려있지만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는 현직 경찰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0일 일선서 소속 경사가 대낮에 만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주고 한 거야. 아니, 있으면서 사람이 뒤돌았으면 하고. 교수님, 2015년부터 경찰은 성범죄 한 번만 연루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네. 바로 퇴출되는 구조 제도가 도입됐다면서요. 네.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제도는 틀림없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이제 받은 경찰이 79명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79명에 이르는 그들이 그러면 경찰을 그만뒀느냐. 그래야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어떤 그러니까요. 징벌적 네. 효과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1은 소청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직에 복직을 했고요. 28명입니다. 네. 그중에 16명은 뒤늦게 또 이제 처벌을 감경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사실은 경계심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위가 있고 뭐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에서의 성폭행은 뭐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이번에 여군이 하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경찰도 역시 비슷한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징벌적인 조치 한 건만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무엇인가 아주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네.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벌이 감경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거나 아, 네. 탄원서를 제출하면은 네. 이게 감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 해야지 이걸 합의됐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처벌을 원치 않는 거에는
자꾸 이제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도록 탄원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13살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강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네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놀라운 일인데요. 13살 먹은 만 13세입니다. 제자와 그 학원 강사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원 강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그리고 남학생이 상당 부분 이제 80kg에 이르는 신체적인 성장을 한 친구라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여겨졌다라는 게 이제 이 여자 강사의 그 주장이고요. 그래서 집으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오피스텔에 이제 아이가 놀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성관계를 여러 번 가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피해 남학생의 어머니가 결국은 알게 돼서 자기의 어린 13살짜리 아들이 이제 이런 학원 강사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나와가지고 항소를 한 상황에서 요번에 법정 구속이 된 2심에서 그러면 네,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것입니다. 네. 예. 지금 현행 법상 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불법인 거죠? 이거 상당히 그 법률 적용할 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세 미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13세거든요. 네. 13세는 동의해서 성관계를 하면은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생각해낸 게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법이다. 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이 특이하게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기소되고 처벌받게 한 겁니다. 그 여자 강사가 제자에게 수많은 그 문자들을 보냈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뭐 지금 문제는 얘의 정신연령이거든요. 예, 지금 뭐 문자를 보면 무슨 뭐 뽀뽀하자 안아보자 뭐 이런 종류의 유인하는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제 연령 또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제강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죠? 13세 미만의 아이에게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해도 그거는 강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자꾸 보내면은 결국은 유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그 인터넷에서 당해서 댓글들을 봤더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15살 중학생 때 25살 연상의 선생님 만나서 사랑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하는 반론도 있기는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구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 친구 엄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짝사랑이 양측에서 모두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프랑스와 한국의 정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도 그런 얘기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나보다 한참 연하라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분을 사랑했던 것은 어떤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이었지 어떤 다른 육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13세 미만 이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좀 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